이번 책은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입니다. 옮긴이는 박선령입니다. 이 책의 맨 뒤에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요. 이 닐 게이먼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C.S. 루이스, J.R.R. 톨킨, 제임스 브랜치 카벨, 에드거 앨런 포, 마이클 무어콕 등의 작품을 닥치는 대로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맨 앞에 들어가는 작가의 말을 한번 보면요. 이 작가는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북유럽 신화를 고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가요. 이 북유럽 신화 만화책을 처음 접한 게요. 7살쯤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이 작가에게는 인생책이 된 것 같아요. 어린 7살 때 접한 이 만화를 계기로 삼아서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이 환상적인 이 북유럽 신화를 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신화의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좀 저는 좀 약간 어려웠거든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이렇게 스토리 들어가듯이 아주 먼 오랜 어둠 속에서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으로, 그리고 그 대지 위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솟아났다고 시작되는데요. 또 가이아는 둘 사이에 최초의 티탄 신족 거인들을 낳고, 그리고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 의해서, 또 크로노스는 제우스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을 뺏기고, 그 다음에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고, 헤라는 최고 여신이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는 이렇게 하데스의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는 포세이돈의 영역이고, 어떤 신들의 영역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또 항상 인간을 지배하기도 하고 인간과 함께 연결이 될 때가 많은 반면에, 이 북유럽 신화는요, 에피소드 형식으로요, 스토리가 톡톡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북유럽 신화의 첫 번째 시작을 보면요. 이 북유럽 신화도 처음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하늘 땅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쪽은 무스펠 불의 세상이었고요. 북쪽 니프레임은 암흑의 땅, 넨기의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과 북 가운데 사이에서 얼음이 녹으면서요.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거기에서 거인들의 조상 이미르, 그 다음에 거대한 뿔 없는 암소, 이렇게 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르의 겨드랑이에서요.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뿔 없는 암소가 혀로 핥아 신들의 조상 부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거인의 딸 베스텔라와 사이에서 세 아들 오딘, 빌리, 베 이렇게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세 형제가 이미르를 죽이고요. 그때 이미르의 피가 홍수가 돼서 거인들이 다 휩쓸려 죽는 거예요. 이 이미르의 손자 이 베르게르미르와 그의 아내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모든 거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딘, 빌리, 베는 남은 이미르의 몸 살과 뼈를 가지고요.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고 그때 거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르의 속눈썹으로요. 세상의 중심부에 벽을 세워서 그 안쪽을
미드가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곳으로 떠밀려 온 두 개의 통나무가 있었거든요. 물풀의 나무하고 느릅나무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 아스크는 남자, 그 느릅나무 엠블라는 여자가 되고요. 그걸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딘이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곳으로 떠밀려온 그 물풀의 나무가 이그드라실이거든요. 그 이그드라실이 9개의 세상 사이에서 자라면서 이 세상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9개의 그 세상이 바로 오딘이 자기 집으로 삼은 신들의 거처 아스가르드, 요정들이 사는 알프헤임, 난장이들이 사는 니다벨리르, 그 다음에 인간들이 거처를 삼은 미드가르드, 그 다음에 거인들이 사는 요투네임, 바니르 신족이 있는 바나헤임, 안개로 뒤덮인 니플헤임, 화염의 세상 무스펠, 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오딘과 그의 아들 토르, 그리고 오딘의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 로키에 관한 것인데요. 그들은 아스가르드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딘은요, 신들 가운데서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오딘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이라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9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서 이 룬 문자를 깨우치고 마법을 깨우쳐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딘은요, 까마귀 2마리를 키우거든요. 이 까마귀 2마리의 이름이 바로 생각과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과 이 문인을 키우는데요. 이 둘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오딘에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딘의 아들 토르는 천둥의 신으로 교활한 이 아버지에 비해 솔직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녔습니다. 토르의 무기는 매면 평소의 힘이 2배가 되는 허리띠 메긴교르드와 그 다음에 놀라운 망치 멸니르입니다. 멸니르요. 자, 그러면 이 멸니르라는 망치는요, 브로크와 에이트리, 이 난장이가 만든 것인데, 번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바꾸고요. 그리고 작게 줄여서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세게 내비쳐도요, 망치가 상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다시 손안으로 돌아오고요. 뭐든지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인의 아들 로키. 이 로키는요,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 빠릅니다. 이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요. 그 다음에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신들보다 교활하고 영리해서 꾀가 많은 그의 머리 자체가 최고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로키에 대해서 잠깐 또 보면요, 로키의 이 책략과 계획 때문에 신들은 공경에 빠진 적도 많지만 그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들이 보물을 얻을 때도 로키의 술수 덕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신들은 그를 가장 미워할 때도 어느 정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이 로키는요, 괴물들의 아버지이고 재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먼저
그 물풀의 나무 그거 잠깐 얘기해 보면요. 이 물풀의 나무가 그 이그드라실이 그 세계수인데요. 그 오딘이 매달렸던 나무고요. 이 마지막 뿌리는 신족들이 자기 거처로 삼은 이 아스가르드 샘으로 뻗어나갑니다. 신들은 날마다 이곳에서 회의를 열며 세상에 종말이 도래했을 때 그들의 그 최후의 전투, 이 라그나로크에 참전하기 전에 이 모이게 될 곳입니다. 사실상 이 책에 그 계속 펼쳐지는 이 다음 이야기들은요. 그 신들의 그 최후 전투, 아까 그 라그나로크요. 그 전투까지의 그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북유럽 신화에는요. 여신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작가의 말을 보면은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이 정확하고 흥미롭게 재구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해지지 않는 그 신화 의식이 매우 많대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요. 그 재미와 창작이 많이 섞여 있다고 작가의 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그 오딘이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먼저 오딘이 그 한쪽 눈을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딘의 삼촌 미미르는요. 그 세계수인 그 이그드라실, 이 이그드라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의 셈에서 매일 아침 그 갤라르호른이라는 그 뿔로 만든 잔으로 샘물을 퍼서 마십니다. 그 갤라르호른 그 샘물을 계속 퍼서 마시는데요. 근데 이 오딘이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그 샘물을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면 그게 지혜의 샘물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삼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뭐를 요구하냐면요. 눈을 빼서 연못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라도 할 그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삼촌에게서 그 칼을 빌려서 자기 눈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연못 안에 넣고요. 그 갤라르호른 뿔로 만든 잔에 그 미미르 샘물을 가득 채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십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가 샘솟기 시작하고 그 이제 하나뿐인 눈으로 눈이 두 개 있을 때보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딘에게는 자, 다양한 별명이 붙게 되는데요. 눈먼 신, 블린드, 애꾸는 호아르, 불타는 눈을 가진 자, 발레이그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딘의 눈은요, 지금도 이 미미르 그 샘에 담겨 그곳에서 보존되면서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동시에 또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정말 놀랍죠. 이런 상상력도 놀랍고 정말 환상적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또한 이 북유럽 그 신화의 신들의 그 어떤 무기를 한번 보면요, 그 상상력에 다시 한번 혀를 두르게 되는데요. 보통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보물이라면 대략 그 예를 들자면 그 제우스의 번개, 그 다음에 그 포세이돈의 삼지창,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의 변신술, 그 헤르메스의 나르는 신발, 그 다음에 그 아테나의 그 아이기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난장이들이 만든 그 보물을 보면요,
상당히 환상적이고도 놀랍습니다. 자, 먼저요, 그 토르의 부인 시프를 위해 만든 그 금발머리는요, 그 금실, 순금 그 금실로 만들었고, 진짜 머리카락과 똑같고요. 그 사람의 머리에 저절로 붙어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 오딘의 그 궁리를 하는 창은요, 던졌다 하면 그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맞추고요. 그리고 이 창을 두고 한 맹세는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레이가 받은 그 실크 스카프라는 선물은요, 그걸 펼치면 어디를 가든 순풍을 불러오는 배가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배들 가운데 가장 크지만 천처럼 이렇게 접어서요,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레이의 그 전차를 끄는 그 황금 털이 달린 그 돼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고요. 그 금색 털이 빛을 발해서 캄캄한 밤에도 훤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요, 이 디지털 시대에 써진 만큼 이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무기는 약간 구식이라고 느껴질 정도, 그 정도로 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의 결말은요, 이 그리스 로마 그 신화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 올림포스 산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의 그 결말은요, 그 로키의 그 괴물 아들, 그 늑대 그 펜리르가 그 라그나록 그 신들의 최후 전투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거나 이 미드가르들은 파괴되고요, 인간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세상은 재와 홍수, 그 암흑과 얼음 속에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물풀의 나무, 그 이그드라시를 그 몸통에 안전하게 그 몸을 숨기고 있던 그 생명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이 생명, 그 다음에 남자가 생명에 대한 갈망이었는데요. 그 물풀의 나무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후 그들은 그 사랑을 통해 인류를 번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스가르드와 그 신들은 재로 변했지만, 오딘의 아들 그 비다르, 발디도, 그 다음에 토르의 아들 모디, 마그니, 이 넷이서 힘을 합쳐 그 토르의 망치 그 묠니르를 운반하고요.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발드르와 호드가 돌아옵니다. 이들 6은 살아남아서 그 풀숲에서 신들이 가지고 놀았던 그 체스의 황금 말들을 찾아내서 그 떠오르는 태양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 첫 번째 체스의 말을 움직이면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